지금도 수많은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은 1988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자기들이 선진국이었잖아요. 한국이 자꾸 선진국이라는 얘기가 들려오잖아.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갤럭시가 일본에서만 안 팔리잖아요. 근데 일본의 스마트폰은 보이지도 않거든. 한국은 선진국이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데리고 한국을 오게 됐어요. 이제 서울역을 데려가죠. KTX를 이렇게 보여줘요. 일본하고 뭔가 다른 거 못 느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무릎을 쳐요. 한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이코퍼레이션 .jp라는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염종순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엔에서 2년에 한 번씩 전자정부 랭킹을 매겨요. 2022년도에 전자정부 랭킹에 대한민국은 세계 3위, 일본은 14위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우리는 계속 1등, 2등, 3등이었었어요. 일본은 계속 10등 그 밑에였었어. 우리가 은행에 돈 꺼내려고 지금 은행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이런 일반적인 생활들은 정보화된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정보화 이전에 전산화에서 끝났어요. 일단 관공서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우리는 SNS로 오잖아요. 여권 신청하러 갔어요. 그러면 여권이 발급됐습니다. SNS로 오잖아. 전화. 근데 일본은 대부분이 엽서로 와요. 그 다음에 매년 연하장이라고 있어요. 엽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연하장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200장씩 받아요. 세 번째로는 종이신문 구독자가 많아요. 또 하나는 아직도 일본은 이게 폴더폰을 쓰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의 정보 입수 루트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탭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서 우리하고 정보의 갭이 어마어마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질문이고 의문이거든요. 그게 잘 나갔었는데 왜 그러지? 일본이 세계 2위였었잖아요. 국력이. 미국을 능가했죠. 동경의 땅을 팔면 미국 전토를 살 수 있었고 미국의 대표적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거를 막 샀죠. 부동산을.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지도 몰라. 우리가 일본을 깔보고 싶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디지털 혁명에서는 한 번도 한국을 이긴 적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자, 왜 일본은 그랬을까? 그것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업혁명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면 1차, 2차, 3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차 산업혁명은 언제였는가 하면 영국이 전기기관을 개발한 것이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에디슨이 전기를 개발하죠. 거기서 또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요. 그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3차 산업혁명은 이때껏 그 주판 갖고 일을 했었는데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해서 사람의 몇십 배, 몇백 배 속도에 계산을 해주니까 그 또 발전할 수 있었겠죠.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1차는 영국이었고 2차는 미국이었는데 3차는 저는 일본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일본은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게 1차에 이미 승자가 됐던 영국이 왜 승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2차를 미국에 뺏겼을까?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도 강대국인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왜 일본에 승자의 자리를 넘겨줬을까? 마지막으로 일본은 왜 그 자리를 못 지키고 다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심지어는 한국에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성공의 대가를 치른다고 해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은 자만감으로 변하고 자만감은 기득권으로 변해서 남이 하는 것은 하찮게 봐요. 그러니까 전기기관을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영국은 미국에서 전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는데 그게 시답지 않게 보이는 거지. 배도 아프지만 처음에는 시답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잠깐 저러고 말겠지. 근데 하다가 이게 커진 거잖아요. 그때는 설 수가 없게 된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로 얘기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 정부화를 잘하고 있어? 해봤자 뭐 세 발의 피고 그 정도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만하다가 20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변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본 사람들이 정보화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화가 되면 뭐가 편해지는지 어떻게 편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요구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그럼 전자정부가 세계 3위라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편해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얘기해주면 기절초풍하는 거죠. 너무 부러워하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디 이사를 가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인터넷으로 정부24에 들어가서 내가 새로 이사 갈 곳을 찾아서 거기다 전입신고를 딱 하고 등록을 딱 하잖아요. 첫 번째, 일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청에 가요. 구청에 가서 전출신고서를 써야 돼. 전출신고서에 써야 될 항목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주민등록 신상도 적어야 되고 의료보험도 적어야 되고 이게 할 게 되게 많아. 이만한 종이에 다 적어야 돼. 그리고 전출신고서를 접수를 해요. 그러면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내가 이사 갈 곳에 가야 돼. 거기에 가서 전입신고서를 써야 돼. 그것도 이만큼 써야 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증에 주소를 바꿔야 되고 학교 전학신고도 해야 되고 의료보험도 바꿔야 되고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은 이거 한 방에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슬픈 역사긴 한데 주민등록 제도도 일본이 갖고 온 거고 호적제도, 가족관계부 등록 제도도, 인감증명 제도도, 은행도 일본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고 철도도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 토대 하에 우리는 일본을 따라오다가 그 부분을 다 정보화하면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하고 다 똑같았는데 자기들이 생각 못하는 데까지 도달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정보화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평범한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일본에서 매년 한국에 오는 사람이 200만 명, 3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거. 일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선진국이었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한국이 자꾸 선진국이라는 얘기가 들려오잖아. 영화에서도 그렇고 삼성이 갤럭시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기분이 사실은 별로 안 좋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갤럭시가 일본에서만 안 팔리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만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2000년 정도에 한국은 선진국이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은 1988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 사람을 데리고 한국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20명 정도를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서울역을 데려가죠. 서울역에 데려가서 KTX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 따라서 KTX를 막 보러 가. 차량을 딱 보고는 신간세에 더 난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 이제 데리고 나온 다음에 매표소 근처로 데려와서 여러분들 일본하고 뭔가 다른 거 못 느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서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표를 안 샀는데 개찰구가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개찰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개찰구가 없을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국도 원래 개찰구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들어온 거니까 종이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발라갖고 이걸로 하다가 그게 왜 필요한지 없앴다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무릎을 쳐요. 그럴 수 있구나. 그게 여러분들은 황당히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콜럼버스의 달걀인 거예요.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워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못 세웠잖아요. 근데 콜럼버스가 달걀을 뻗게면서 세웠을 때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딱 콜럼버스 달걀 같은 느낌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왜 못했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배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청에 데려가요. 구청에 데려가서 민원실에 잠깐 앉아 계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못 느끼지만 일본 사람들은 금방 느껴요. 뭘 느끼느냐? 사람이 없네? 구청 민원실에? 일본은 빠글빠글하거든. 번호표 뺏고 막 기다려야 되거든. 왜냐? 일본은 민원 처리를 대부분이 구청에 와서 해요. 창구에서 인터넷으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띄려면 구청에 가야 됐거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띄려고 구청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그래서 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데려가요.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일본에서 제일 큰 병원은 병상이 1300병상이에요. 근데 아산병원 3000병상이거든. 아시아에서 제일 커요. 그것만 갖고도 놀라는데 일본에 또 병원 가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왜 바글바글하냐면 와서 접수를 하는 거지 인터넷 접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할 일 없이 기다리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돈 계산하려고 그러면 또 할 일 없이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면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접수처로 안 가고 바로 외래로 가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나와서 계산하는 대로 안 가고 기계에서 바로 그냥 계산하고 약 탈 거면 밖에 가서 그냥 박 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사람이 체류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또
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보석 같은 사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가서 또 다시 병원에 가서는 야 한국의 병원 갔더니, 학교에 가서는 한국의 학교에 갔더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투어가 제가 특별히 막 모집을 막 열심히 안 해도 사람들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고, 가겠습니다 오고,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한 5-6천 명 정도를 제가 계속 데려오고 공부하고 간 거예요. 제가 데려온 리더들 중에는 현직 장관이 4명인가 5명 정도 되고, 뭐 병원장, 그 다음에 시장님들, 뭐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IT 업계 사장님들.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한국의 이 귀중한 정보를 그렇게 제공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OS를 오픈함으로 인해서 안드로이드를 채용하는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을 아는 일본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꿀 거고, 한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야. 두 번째, 이걸 만든 거는 누구예요? 다 한국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지금까지는 깔보고 무시한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을 성공시킨 게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킨 게 마이크로소프트겠어요, 오라클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잖아. 그리고 어떤 솔루션들일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든 건 누구? 우리나라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개찰구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누구하고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기업들하고 상담하는 게 제일 좋잖아. 우리는 성공 사례도 가지고 있고 레퍼런스도 있으니까 빠르게 가는 길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병원 솔루션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팔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일본에 계속 종속되었었거든요. 왜 종속됐냐면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우리가 조립해가지고 일본에 다시 수출하는 임가공을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본에 소재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못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전후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해가지고 뭐 도와준답시고 한 것이 구로동에 있는 수출공단이에요.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예전에는 구로공단이었었어요. 저는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대부분의 일본 자회사들이 거기서 부품 조립하고 세트 조립하고 이런 걸 했었어. 지금 중국이 하는 일들. 그러다가 그 시절이 끝나고 그건 다 중국으로 갔고, 그 자리를 우리는 싹 밀고 구로 디지털 단지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다 벤처기업들이고 IT 기업들이잖아요. 세상이 바뀐 거지. 그러면 저는 거꾸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일본에는. 제가 지금 누차 얘기했지만 일본의 개찰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국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지금 일본에 개찰구가 있는데 그 개찰구가요, 하나당 많이 내려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할 거예요. 저 북해도서부터 저 가고시마까지 수많은 역이 있을 텐데 그거 비용만 해도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또 10%니 15%니 하면 그 돈도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 신간센이 비싼 거예요. 그런 낭비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거꾸로 대한민국의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하우, 뭐 철도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거를 한국적으로 하게 되면 개찰구 하나만 없어져도 얼마나 많은 돈이 절약되겠어요. 시민들이 편해지고 이용자들이. 그러면 일본의 철도가 가야 될 길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디겠냐고. 개찰구는 더 이상 최첨단일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없거든. 얼마나 훌륭한 개찰구냐면 표를 4장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돼요. 한 장이 아니라 4장을 집어넣어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그 심지어 4장 중에 2장은 뒤집어서 넣어도 지가 알아서 뒤집어 갖고 다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가로 세로로 넣어도 다 오케이. 그리고 그게 빨라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기술,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뛰어난 거지. QR코드로 통과하게 합시다. 그래서 QR코드도 돼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가야 될 게 뭐냐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첨단화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없애는 거잖아요. 한국을 배워야 되겠지. 그러니까 한국이 미래인 거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이라는 게 일본에 존재하는데 한국에도 존재하고,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등본을 지금 막 없애가고 있어요. 제출 안 해도 되게끔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가 지금의 목표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라도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투비 모델은 어디겠어요? 한국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따라오지 않을 분야는 없어요. 우리는 일본하고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갤럭시라는 훌륭한 스마트폰이 있는데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잖아요. 애플하고 다음으로. 근데 일본의 스마트폰은 보이지도 않거든. 세계 시장에서는.
하지만 일본에 소재 부품이 없으면 삼성 반도체도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본 애들이 수출 규제하고 보복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이라는 거를 우리도 국산화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것이 일본이 앞서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 그 사람들의 소재, 장치, 장비를 가져다가 부가가치를 심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어그레시브하게 시장 개척을 하고 물건을 파는 능력은 우리가 뛰어난 거지. 그래서 이 한자 사자성어로 순망치한이라고 있어요. 입술과 잇몸은 서로 돕는 관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삼성 반도체가 일본의 반도체 장치나 소재를 안 쓰고 혼자 지금 세계 나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소부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일본의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지 못하고 있고 거의 지리멸렬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이나 한국 업체가 팔아주지 않으면 자기도 소재를 팔 길이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일본 사람들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수출 규제 해가지고 한국을 혼내준다고 하지만 결국 수출 규제에서 손해본 건 니네 나라 기업들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삼성이나 우리 한국 기업들은 옛날에는 이 정치적인 논리를 경제에 끌어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이 소재를 개발해도 기존의 거래처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있고 품질도 좋은데 굳이 우리를 왜 국산을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가지고 자기들 목줄을 잰다. 그러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소부장을 개발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목을 자기가 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간에 잘된 부분, 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일본을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야 일본은 대단하다 이런 색안경을 끼고 서로 간에 쳐다보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인데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잘 아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현재로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봐요. 프로 디지털 단지나 판교나 이런 데서 열심히 솔루션 개발하고 하는 그런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사냐? 안 그렇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의 제값받기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진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하지만 성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여기까지 노력해 주었고 버텨왔어요. 그리고 세계시장 진출해서 성공해보려고 우리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언젠가는 깨닫겠죠. 일본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되겠다는 때가 올 거고 그러면 그때 대한민국은 뭐 니들이 해봐야 어디까지 가겠어 이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뒤처지겠죠.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본이 뛰어나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지겠죠. 똑같은 일본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이만큼 경쟁력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경영이 어렵단 말이죠.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가 안 돼서. 왜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가 안 되는지 정부에서도 파악을 해서 좀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될 거예요. 하나만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룹웨어라고 있잖아요. 그룹웨어 전자결제 이런 거 이거를 한국의 벤처기업이 개발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그걸 관공서에서 쓰기 시작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정부가 야, 이거 중복 개발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내서 전 정부와 전 지자체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룹웨어를 개발을 하자. 그 일은 대기업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삼성이나 LG 줬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해갖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그 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쓰게 됐어요. 그 뒤로 핸디소프트와 가오나이는 정부에는 팔 길이 없어졌잖아요. 그 개발비는 어떡하고 시장은 어떡하냐고. 근데 일본은 정부가 그걸 무능해서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1700개예요. 그 1700개 다 팔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야가서 팔지도 않아. 빌려만 준대. 5년간.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또 새로 사야 돼.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보기엔 IT 기업들이 정부에 빨대를 꽂고 세금을 빨아먹는 아주 안 좋은 조직. 이거 둘 다 옳지 않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1700개나 되는 지방자치단체 1700가 중복으로 막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잖아요. 하지만 벤처기업이 열심히 개발해놨는데 그걸 대기업을 시켜서 시장을 싹 뺏어가는 이런 것도 옳지 않죠. 그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들도 또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서 만들고 그 솔루션을 또 해외 시장 수출, 일본 시장이라든지 도장이 있는 문화는 일본하고 한국뿐이니까 우리 전자결제 수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네요.